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며칠 참으로 얼얼하게 춥네요. 얼얼하게 추우니 얼얼하게 시집살이 하던 제 과거가 떠오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시집살이를 했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댁의 사촌 노처녀께서 늦가기 시집 가시는 날, 제가 골라 입은 보라색 한복 치마가 꼭 무당이 입는 굽한 옷 같다며 차라리 정장을 하고 나오라며 굳이 저를 다시 들여보내시려는 시어머니를 약올려 드리려 글씨 엄니가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지만 자꾸 이러시면 쥐도 부담스러워요. 허니께 그만 엄니 먼저 가세요. 제가 입고 가는 건 제가 알아서 하게끔 내번져 두시고 그만 엄니 먼저 가시라고요. 아유 지겨워 저놈의 사투리. 저게 내가 언젠가는 뒤로 넘어가게 하고 말 거야.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구박하시는 게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멀쩡하게 잘 사용하던 서울말을 버려버리고 충청도 말로 바짝바짝 약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하고 대학 때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우리 동아리에서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은 저 하나라서 그런가 처음에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제가 너무 웃기다며 다들 저를 신기해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충청도 사투리가 좀 웃기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싸울 때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상대방은 뒤로 넘어가거든요. 얼굴은 파리로 미술 유학 서너 번 다녀오게 생긴 얼굴에서 충청도 사투리가 튀어나오니 선배들이며 동기들은 술자리에 저를 꼭 불렀고 사투리 한번 해봐! 라고 조르고는 했습니다. 저는 예쁘고 공부 잘하고 또 성격 좋고 유머가 있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눈에 안 띄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옷도 소박하게 입고 다니고 시계도 3만 원, 2만 원짜리 차서 저는 그저 아주 평범한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대문에 상가가 서너 개 있는 준재벌집이었습니다. 시할머니가 1950년대 중반에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는데 장사 수완이 좋아서 세를 불리고 해서 건물 하나를 샀고 건물이 건물을 낳는다고 결국 현재 남편 집안 재산은 동대문의 작은 상가 4개를 가진 집이 된 거랍니다. 그런데요. 학식은 별로 없는 그저 현금만 많은 졸부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뭔지 모릅니다. 진짜 돈 많은 재벌들은 자기들 돈 많은 티 안 내고 그저 자기들끼리 자기들 잘난 맛에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댁은 준재벌 정도 되면서 어찌나 있는 티를 사방에 내고 사시는지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꼴에 전국 고아원 후원하는 데만 27군데입니다. 그거요? 좋은 마음에 한다고요? 아닙니다. 신문에 이름 오르내리는 게 좋은 허욕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남편은 부잣집 아들답지 않게 소박하게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연유를 물어보니 있는 티 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2만 원짜리 시장표 시계를 차고 다녔다는 겁니다. 신랑은 눈에 띄지는 않았고 또한 하고 다니는 것도 변변치 않아 여자친구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별로 안 친하게 지내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5년쯤 지난 후에 페이스북에서 패친의 패친으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과도 틀리고 동아리에서 인사만 하고 지낸 친구를 페이스북에서 만나니 반갑더군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일상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고요. 대학 때는 2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던 남편의 취미 생활이 승마였고 차는 페라리였고 하고 다니는 것도 정말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거였어요. 아니 5년 사이 제가 무슨 수로 부자가 되었나 혹시 로또로 여러 번 맞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여자들이 아주 환장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은 자기가 일부러 숨겼던 준재벌집 아들이었고 대학도 졸업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와, 재수없어를 연발했습니다. 지가 무슨 큰 재벌집 아들이라면 그렇게 속임수를 쓴 게 멋있어 보일 테지만
꼴랑 상가 몇 개 있는 집 아들 주제에 뭐 큰 재벌이나 된다는 듯이 속임수 쓴 게 안 잊고 왔던 거지요. 그러나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올라오는 경탄의 말이 스스로도 싫어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좀 멋있잖아요. 있는 티 안 내고 학교 졸업한 거요. 어쨌든 남편과 패친이 된 후 우리는 서로 자주 각자의 포스팅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며 친해졌습니다. 한 몇 달 그렇게 놀다가 남편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자기 회사에 놀러 오라고요. 뭐 패친들끼리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게다가 우리는 동기니까 저는 거리낌 없이 갔습니다. 그날 맥주를 마시면서 남편이 고백하더군요. 나 학교 다니는 내내 너 짝사랑한 거 모르지? 저는 좀 놀랐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워낙에 인기가 많고 늘 주위에 선후배 남학생들이 들끓어서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28살이 되도록 애인 없이 지내는 거 보고 많이 기뻤다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고 저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사 좀 방관자적이랄까 늘 자기 문제 아닌 타인의 문제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는 어떻게 보면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면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때도 사실 눈에 잘 안 띄었던 것도 나서지도 않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닐까 싶어요. 학교 당국의 요구사항이 과별로 이루어지고 팽팽하게 학교 측과 맞서는 일이 발생하면 저는 앞에 나서는 무리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너도 우리 학생들 의견에 표를 던져줘. 그래야 해. 알았지? 왜? 왜 꼭 그래야 돼? 난 그냥 투표 안 할 거야. 헐. 저는 어떻게 학생들 복지시설을 위한 투쟁에서 학생 신분에서 투표를 안 할 수 있냐고 따지자. 난 투표 안 할 권리가 있고 솔직히 농구장을 개보수하는 것보다 도서관에 책을 더 구비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반대를 못한다니 더 이상 그 선거에 관심이 없어. 저는 충청도 사람답게 다 같이 뒤엉켜 마구잡이라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서 그런가 남편의 세련된 그런 사고방식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3년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3년간 남편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학력 좋고 능력 좋고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회사원인 거 하나만 바라보시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승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충청도 구석에서 농사나 짓는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나 하는 집안하고 사돈을 맺게 된 그 자체가 싫었던 거로 보였어요. 그거는 시어머니 생각이시지 우리 친정 생각은 틀립니다. 한반도의 중원을 차지한 충청도. 대한민국의 중심은 충청도에서 시작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친정이 딸기 재배로 짭짤하게 돈을 만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홍삼을 재배해서 큰 목돈을 만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원래 강화도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집은 농장 토질이 좋아 홍삼 재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큰올케 언니가 배추 농사를 아주 잘 지어 배추로도 돈을 아주 짭짤하게 법니다. 가을 김장철에 절인 배추부터 해서 김장 담그기 체험을 하면서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나름 고향에서는 유지에 속하는 집안 딸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자부심도 있었고 그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오만함도 있었어요. 저는 예뻤고 최고대학의 경제학과 그리고 최고 대기업의 전략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집은 의리의리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앞에 앉은 제게 대놓고 아니, 하고 많은 사돈 두고 웬 배추 농사 집안? 남편은 욱 하는 걸 참더니 어머니, 배추 농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홍삼을 주 종목으로 하시고 딸기 재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딸기하고 홍삼을 하면 배추 농사보다 많이 위급한가? 그래봤자 땅 파서 먹고 사는 놈의 집안인데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그래도 그 정도로 넘어가셨고 상견례 날짜는 어머님이 스케줄 비는 날로 하시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저를 자취방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어머님도 무슨 사업하셔? 무슨 스케줄? 스케줄은 무슨... 우리 엄마 골부인이야. 골프에 미쳐서 다니는 부인 그룹. 결국 시어머니 라운딩 약속 없으신 다음 주 금요일 날로 상견례 날짜로 잡고 양가는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자기가 배추 농사나 짓는 집안 따위와 나란히 앉아주는 자체가 영광으로 알라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 친정엄마요? 기죽을 뿐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중원에서 홍삼을 키우는 집안, 서울 구석 시장판에서 천 따위나 주물러서 부자된 집안하고는 질이 틀리지. 조선시대 중국 사행 갈 때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행 따라갈 때 홍삼을 넣고 가면 그게 최고였다. 이런 자부심을 온몸에 바르고 계신 분이 우리 엄마예요. 아버지는 충청도 양반답게 바깥 사돈 없는 상견례는 안 사돈끼리 만나면 된다고 아예 나올 생각도 않으셨고요. 우리 능청스러운 친정엄마가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참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참으로 일륜지대사인 혼사에서 말이에요. 시엄니 여우털 들어간 코트 안 해왔다고 며느리 구박해서 약 먹게 만드는 게 이 시대 혼사란 말이에요. 참 아니할 말로다가 자기들도 여자면서 말이요. 그렇게 천박해서 쓰겄남요. 안 그려 사돈? 시어머니 눈을 아래로 뜨시고 대꾸도 하지 않으시다가 식사가 나오자 천천히 식사부터 하시고 말씀 나누시지요. 하시고는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같이 한 접시에 회를 집어 드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두 분 손 자체가 틀리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손톱 관리까지 받으신 분이고 우리 엄마는 새벽까지 흙을 주무르시다가 오신 분이니 아무리 씻었어도 손톱 밑에 낀 흙이 갈퀴갈퀴 남아있었지요. 시어머니 그 손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더니 나지막하게 야지를 놓더군요. 참 여자 손이 솥뚜껑 같으면 그것도 참 나름대로 보기는 좋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증거 같잖아요. 손톱 밑에 낀 때도 당당해 배는 사돈어른의 손이 바로 그런 손이지요. 우리 엄마 앉았습니다. 사돈, 이게 어찌 때래요? 시방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흙이요 흙. 자연 그대로의 흙이란 말이요. 냄새 한번 맡아보실라요? 얼마나 신선한지. 하시면서 떼낀 손톱을 시어머니 코앞에 바짝 들이미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웬 시골 촌구석 여편네가 더럽게 떼낀 손톱을 얼굴에 들이미나 해서 기겁을 하시더군요. 사돈, 놀라셨는 게비? 사돈 그러니까 때는 때, 흙은 흙, 바로 말씀을 하실 버릇해야 해요. 허긴 뭐 누구 탓을요? 손톱 소재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미친년이지. 그러면서 손톱을 낀 흙을 젓가락 끝으로 긁어내시는 거예요. 식탁 앞에서요. 순간 우리 시어머니 구역질 난다는 표정으로 젓가락을 식탁 위에 놓으시더군요. 그 기색을 모를 리 없는 엄마는 절대 아는 척하지 않으시고 할 것 다 하신 후 사돈 일단 잡숫고 이야기하자고요. 시어머니는 식사 도중 나름대로 머리 회전을 하셨나 봅니다. 저 억센 여편네한테 이기는 길은 우아함이라고요. 식사가 다 끝나고 참 아까도 사돈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 참 잘하셨어요. 요즘 딸 하나 잘 키워서 남의 집 보내는 거 생각만 해도 억울하실 텐데 혼수 품목 걱정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뭐 집에 들어오는 새 식구 혼수바라고 그거 목매며 기다리는 집안도 아니고 그저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우털이요? 저 남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누릴 것 다 누려봤습니다. 시어머니
우리 엄마 얼굴과 손톱을 쓱 훑어보시더니 며느리 될 애가 막 배우고 사내 같지 않고 음전하고 정숙하고 그리고 살림 하나는 사돈하고 똑같이 뚝심 있게 잘할 것 같고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럭저럭 식사 자리가 끝나고 엄마는 당신 자신이 몰고 온 트럭을 몰고 바쁘게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앞자리에서 제가 듣던 말던 거품을 무시더군요. 아니, 무슨 놈의 야편 내가 입심이 쇠심줄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지는 10마디를 해. 바닥 쌍것들이 땅이나 파먹는 주제에 말이야. 나 죽었어 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도 파줄까 말까 한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주절대는 꼬라지가 말이지. 어휴, 내가 우습지도 않아서. 시어머니는 결코 고개 조아리지 않는 저와 제 친정 때문에 약이 오르실 대로 올라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첩장 찍는 문제에서도 제게 마구 무안을 주시더군요. 우리는 네 시아버지가 사용해야 할 청첩장만도 1000장이 넘는다. 그것도 줄여서 꼭 모셔야 할 분들만 그렇다고. 도대체 왜 우리가 너희 친정 수준에 맞춰서 500명으로 낮춰야 하냐고. 땅이나 파먹는 집하고 사업하는 집하고 같니? 너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 결혼식 청첩을 얼마나 했을 것 같니? 여기서 삼성 이건희 회장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아니, 우리 시댁이 무슨 재벌인가요? 겨우 동대문 시장에 상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며 사시는데 제가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어쨌든 식은 올렸고 시어머니는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난 후까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양쪽 학예 수준 차이 나는 거 보고 나는 딱 세상 살기 싫고 창피해서 결혼식 날부터 입을 다물고 산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을 지경이라고.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도 양가 손님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울긋불긋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질감의 충천연색 계통의 옷은 시댁 손님, 계절이며 구색에 맞지도 않는 옷을 촌스럽게 받쳐 입은 하객 쪽은 우리 집 손님들로요. 시어머니가 화병이 나시게도 생겼지요.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우리 신혼집은 시댁에서 저를 기죽이려고 장만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기에는 제가 너무 일이 바쁜 사람이라, 그리고 그런 집을 가꾸고 꾸미고 살기에도 마음은 일에 가 있는 사람이라 기죽지 않아 다행입니다. 2주에 한 번 토요일은 시댁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무슨 놈의 집이 작은 아버님네 첫째 손녀가 음악회를 해도 모두 다 쪼르르르 가야 했고, 셋째 시아버님네 막내 손자가 상만 타와도 모두 모여 축하 케이크를 잘라야 했고, 참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승진을 해요? 아유, 당연히 모여야죠. 뭐 누구네 집에 생선 좋은 게 들어오면 둘째, 셋째 시아버님 댁에 골고루 나눠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처음에 시집 가서 수첩에 적은 행사 날짜만 해도 하도 빼곡해서 저는 정말 정신이 들쑥날쑥한 지경이었어요. 어디 뭐 남의 통영에 내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은혜를 내려주었던 누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어패류 선물만 들어오면 그거를 자랑하시기 정신없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보내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순자연산 각 야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아니 아주 심한 대우를 하셨습니다. 신선한 유기농 먹거리가 가득 든 스티로폴 박스를 시댁에 가져가서 주방에서 펼쳐 보여드렸더니 눈을 아래로 치뜨시고는 사돈 어른도 참, 우리가 어린이 알아서 잘 주문해 먹을까봐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뭐 그런 수고를 다 하신대니? 그러더니 박스 안에 잠깐 더 기울여 보시고는 그래, 보내주신 거니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김치 안에 네가 정리 잘 해두고. 그날은 시어머님 제사를 모시는 날이라 자정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시댁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자다 말고 깨서 갈증이 나서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정까지 참았다가 먹은 제사밥이 짜서 그랬나 봅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2층으로 올라오는데 서재방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방이셨고
시어머니에게는 신정과도 같은 곳이라 불이 켜진 게 이상했습니다. 그 방 단속은 꼭 시어머니가 하시거든요. 방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3마리하고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싸늘하고 야비한 미소를 띠시며 아주 나죽한 목소리로 고양이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이 토끼거나 염소였다면 참 좋았겠다. 이 쓰레기 같은 야채 나부랭이들을 치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시어머니 옆에 우리 친정에서 보내준 야채 스티로폴 박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어디 내놓기도 창피한 쓰레기 같은 음식을 선물이랍시고 스티로폴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고 그걸 또 감사히 받아 dim치에 넣고 보관하는 부류들이 꼭 있단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 턱을 부들부들 떨면서 2층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남편 옆자리에서 누워 천장을 보는데 잠깐 눈물이 나더군요. 한 10분 누워서 울다가 다시 살며시 일어나 아래층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지구에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인간이고 음식이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쫑이야? 쫑이는 큰 고양이 이름이었습니다. 이윽고 고양이들이 그릇을 비웠고 다 먹었니? 아이고, 쓰레기를 먹어 치우는 아들 니들이 고생이다. 저는 살며시 다시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누워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당신에게 지지 않겠다고요. 예전에 저 대학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큰올케 친정에서 도토리 가루를 갈아서 직접 묵을 써서 우리 집에 보내주셨던 일이요. 큰올케 친정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주 깡시골에서 3칸짜리 슈퍼를 하셨는데 그게 큰올케 아버지가 일평생 모아서 마련한 슈퍼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올케를 많이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그걸 늘상 사돈들이 고마워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셔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고 암 치료를 받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한동안 음식을 못 드셨거든요. 항암 치료로 속이 뒤집어져 있으셨으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시던 묵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올케가 친정에 갔다가 그 말을 하면서 슬퍼서 울었다고 해요.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던 시아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 거지요. 안사돈께서 그 길로 도토리를 구해서 갈아서 묵을 써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직접 사돈에게 전화를 거셔서 감사하다고 전화기에다 대고 고개를 여러 차례 숙이시더군요. 우리 친정은 시골에서 방구 꽤나 뀌는 유지였고 부자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올바른 가정에서 자랐는지 감사했고 동시에 돈만 있지 인간성이라고는 인간으로의 기품은 찾아볼 데가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제 남편이 불쌍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불쌍한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얼마 후 우리 큰올케가 올해 끝물이라며 열무와 얼갈이를 트럭에 싣고 직접 서울 아파트 단지 5일장에 팔러 왔다가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배운 냉면 뽑는 기술을 익히고 있어서 언니에게 냉면을 해주겠다고 점심을 집에 와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저는 큰올케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큰올케는 시댁과 친정에 동시에 아주 잘하는 든든한 며느리였고 든든한 딸일 뿐 아니라 자선단체 한 군데서 직접 몸으로 뛰는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식 하나 없는 독거노인들 목욕시켜드리는 거요. 저는 인류 대학, 큰올케는 비록 여고 졸업이지만 저는 큰올케를 대학 교수님들보다 더 존경합니다. 큰올케랑 마주 앉아 냉면이 질기네 마네 품평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잘 안 오시는 시어머니께서 하필 그 시간에 오신 거였어요. 큰올케는 장사 차림이라 완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 패션이었거든요. 펑퍼짐한 고무줄 바지에 남방 샤스 차림에 떼약볕에서 일할 때 쓰는 햇살 가리개 모자까지요. 시어머니 고개 숙이고 인사드리는 큰올케에게 경멸스럽다는 듯 고개짓만 해주시고는 제게 전해주실 것만 전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남편 먹일 보약이더라고요. 며칠 후
주말 행사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서 저도 신경을 많이 썼고 다들 즐겁게 밥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모두 다 있는 앞에서 시모께서 저보고 예, 니네 올케 그 양반 큰올케 아직 40 초반이라며? 얼굴에 그거 기미가 웬 말이냐? 까칠해가지고 좀 꾸미고 살라고 해라. 그게 뭐냐 여자가? 배추 장사로 완전히 나간 거니? 하긴 딱 폼이 배추 장사는 잘하게 생겼더만 말이다. 내가 참 보기 안타깝더라고. 여자는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시댁에서 나가 지고 뭐라고는 해도 친정 가지고 뭐라고 하면 뚜껑 열리는 거요. 구독자분들 이해해 주시나요? 저는 순간 눈에 불이 화르르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침을 꿀꺽 삼키고 억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충청도 사투리로 대꾸를 해드렸어요. 안타까운 어머너, 그건 어머님 사정이고요. 우리 큰올케는 김이 잔뜩 서른 얼굴이라도 이 시집하고 남편하고 배추 사는 손님들한테 대접만 잘 받고 사니까 걱정 말아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니 모두들 재미있어서 빵 터지고 시어머니는 울구락 풀구락 벌개졌다 파래졌다 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다 말고 모두들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니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나서 웃고 난리들이야?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아까 어머니께 그 말투는 좀 거슬리더라. 그게 뭐냐? 다 같이 있는데. 솔직히 나도 처남댁님 서울에 와서 배추 장사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지난번에 역학조사 나가려고 어느 동네에 갔다가 직원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처남댁을 만났거든? 서로 딱 마주쳤는데 인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게 정말 싫더라. 그 옷매 무쇠하며 아무리 장사를 한다 해도 좀 제대로 입고 다니실 수 없나? 저는 남편이 저희 친정에 대해 그런 마음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속에서 주먹만한 구슬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우리 친정 농사 짓는 거 모르고 결혼했냐? 그 말은 속으로 사귀고 그럼 당신은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하는 그건 옳다고 생각해? 나한테 내 불만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말 안 해. 왜 우리 친정을 들먹이냐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당한 걸 마음속에 담아두셨는지 몰라도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토요일 약속 잡지 말고 당신 집으로 와서 손님 초대하는 음식 좀 거들어 달라고요. 당신 꽃꽂이 배울 때 회원들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도우미 아주머니 쉬는 날이라 손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갔습니다. 회원이 대략 10명 정도 되었는데 제 또래 젊은 여성들도 대여섯 명 있더군요. 그 중에 한 여성이 유난히 세련되게 생겼는데 고급 독일 도자기 같은 화병에다가 꽃꽂이 장식을 하고 있더군요. 현이야, 너는 어쩜 이렇게 뭐래도 고급스럽고 우아하냐. 너는 참 볼 때마다 널 보는 내 눈까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두르는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 아가야! 와서 이것 좀 봐라. 현이는 나 꽃꽂이 동기야. 내가 처음에 현이랑 네 남편을 맺어주려고 했었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얘가 이 꽃하고 이 화병을 같이 사왔어. 분위기가 틀리지? 저는 그렇다고 수긍해드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건데 참 세상살이가 그렇구나. 네가 딱 우리 집.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주방에는 전날 도우미 아줌마가 미리 준비해 두신 밑간이 된 스테이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샐러드며 빵이면은 미리 주문을 해놓으셨는가 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정식으로 스테이크 요리를 집에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꼭 영국 왕실 귀족 노름 같아서요. 저는 준비해둔 대로 식탁에 옮기기만 하면 되었어요. 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셔서 내오라는 대로 순서대로 내오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보통 식전에
그러니까 에피타이저로 생굴을 먹지요.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최고의 회사로 들어가서 각종 음식 맛볼 기회는 자주였지만 먹는 거에 그렇게 주력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한 제가 직접 음식을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 순서나 그런 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이란 실수도 하게 마련이고, 다른 것에 초긴장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실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가야, 자, 에피타이저가 준비되어 있을게야. 가지고 오렴. 하셔서 순간 편한 일반 돈가스 집에서 먹는 식사로 착각을 하고 주방에 있는 모닝빵하고 버터를 가져다 드렸어요. 나름대로 우아하고 침착하게 한다고 바구니째 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날카롭게 쇠던 웃음을 웃으시더니 아유, 제가 저렇답니다. 제 친정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꾼집 딸이지요. 그러니 몸에 밴 게 싸구리 양식집 같은 수준이라서 저렇답니다. 이해들을 좀 하고요. 모두들 서로 간에 무안해하는 와중에 그 현이라는 아가씨가 자리에서 새초롬하게 일어나서 주방 쪽으로 오는 거예요. 현이야, 어머나 네가 하려고? 그래, 볼래? 현이라는 아가씨는 개수대 위칸에 준비된 생굴을 언제 보아두었던지 그걸 들고 와 우아한 볼수저로 각 접시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고 배운 게 중요한 거야. 아니, 에피타이저 내오랬더니 롤빵을 가져오는 건 싸구려지. 참, 한다 하는 기업을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태생이 중요한 거지. 듣다 못 듣겠는지 좌중 중에 한 아주머니가 선생님도 좀 너무 길게 하시네요. 다 알아들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판단할 거 다 하는 사람들이니 그만 좀 하세요. 듣기 거북하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선생님 때 식구를 손님들 앞에서 무안 주시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의의 아주머니 발언 후로 식사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손님들은 총총히 모두들 돌아가셨습니다. 그 정의의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끼어들어 주셨겠지만 오히려 그게 저를 그 자리에서 더 얼굴 붉어지게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제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그 아주머니 입으로 확인시켜 준 거니까요. 그날 남편은 저를 데리러 오후 4시쯤에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모도 저도 남편에게 이런저런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설거지를 얼른 끝냈습니다. 남편에게 얼른 집으로 가자고 하려는데 남편이 화병하고 꽃장식을 한참 보는 거예요. 우와, 이거 보통 솜씨는 아니네. 오늘 현이도 왔었나? 하는 거예요. 너는 딱 솜씨만 봐도 누가 한 줄 아는구나. 그래, 현이가 왔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바르며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는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현이라는 사람하고 잘 알아? 우리 회사 로비 꽃장식도 현이가 운영하는 화방에서 담당해. 어머니 소개로 내가 인사팀에서 밀어줬지. 자기하고 연결시켜주려고 했다는 어머니 말은 뭐야? 그게 뭐가 중요해. 결혼은 당신이랑 했잖아. 자기, 나 그 여자 신경 쓰여. 그 여자랑 개인적으로 연락해? 친구처럼 연락해. 여사친 뭐 그 정도지? 여보,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여사친이든 남사친이든 배우자가 신경 쓰인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아. 앞으로는 하지 마. 남편은 대꾸를 안 하더군요. 이것 또한 제게는 신경 쓰이는 일로 남았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가 해다 주신 남편 보약이 남편이 몸에 잘 맞는다고 하였는지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보약이 한 제 또 올 것이니 받아서 잘 다려서 해먹이라고요. 이번에는 직접 다려서 먹여야 한다며 팩으로 편하게 먹으면 약발이 잘 안 받으니 직접 다려서 먹어야 한다고요. 보약 재료가 도착하고 난 후 시어머니께서 주문해 주신 탕기에다가 하다 말고 제조법을 알려고 택배 박스에 부착된 한의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은 저희 어머니가 VIP 고객이신지 원장님은 친절하게 모든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믿음이 가던지 갑자기 요즘 제 체기 증상을 가서 한약으로 다스려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해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역시나 저를 VIP님의 며느리 대하듯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유난히도 다정하시더군요.
맥을 짚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또한 반가웠습니다. 티맥이 잡히네. 티맥이라 아무래도 맞는 것 같으니 양의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런 반가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고 진료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요? 누구 며느리라고요? 웬 수다스러워 보이는 제 어머니 또래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원장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시어머님이랑 다 같이 오래 알던 분인가 보다 하고 제가 다소곳이 인사를 드리니 한의원 원장님 사모님다운 우아함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수다스러운 아주머니는 4층이 우리 가정집이니 올라가서 과일이라도 먹고 가라고 잡아 끄시는 거예요. 워낙에 친절한 사이인가 보다 하고 얼떨결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실 임신 소식에 기분도 좋아져 있었고요. 따라 올라가 보니 역시나 잘해놓고 사시더군요. 집이 참 좋네요. 했더니 웜에 그짝 시어머니 집도 수월차 내 거인디? 대뜸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 원장님 사모님께 단 40분 만에 쭉 들은 우리 시어머니의 흑역사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원장 사모님과 우리 어머니는 같은 고향 친구시랍니다. 소꿉친구시래요. 지금도 자주 만나는데 두 분 다 밖에서 만나면 각자 현재 위치대로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고 오페라를 관람하시지만 둘이 각자 집에서 만나면 김장김치 손가락으로 찢어서 고구마 위에 돌돌 말아 먹는 걸 즐기신답니다. 시어머니 친정은 전라도 쪽에서도 가장 깊숙한 산골이고 시어머니 친정은 땅 한 평 없이 남의 집 농사를 거들어주는 날품파리로 평생을 사신 집안이래요. 시어머니와 원장님 사모님은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농꾼이 지긋지긋해서 둘 다 서울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하러 상경을 했고 원장님 사모님은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야학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해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와서 지금의 원장 사모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저희 시어머니는 공부할 머리는 못 되는데 워낙에 손재주가 좋아서 봉제 공장이 있던 동대문 시장터에서 포목점을 하는 사장님 눈에 띄어 그 집에 점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사장님 아드님과 눈이 맞아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시어머님의 온갖 구박받으며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시골 농꾼 딸이 감히 우리 집에 시집을 오다니 라고 하면서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시골 농꾼 딸이라는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시집살이를 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셨던 거고 당신 시어머니 돌아가시자 그때부터 내 세상이라고 사신 거랍니다. 원장님 사모님이 말씀을 맺으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참으로 개촌에서 개구락지가 용이 된 거지 뭐요 그게. 지 개구락지 시절 생각 못하고 지금 거드럼 피우는 거 보면 눈꼴이 다 시려워 원. 모르긴 몰라도 며느리 꽤나 들들 볶을걸? 안 그려? 하고 제 눈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원장님 사모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과거를 제가 다 알게 되니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지라 싫은가 보더군요. 이해해줬습니다. 가을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김장 체험부터 배추 절이기까지 옳게는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고 저는 우리 시어머니께 한 번은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를 해요.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던 시골 농사꾼들은 아직도 칠순잔치를 거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테이크로 손님들을 집에서 대접하실래나 봐요. 잠깐만 한 1시간 정도만 가주셔서 요리 코스 방법을 전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스테이크 코스를 아주 잘하신다고 친정 올케에게 자랑했더니 올케가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허영에 찌들고 허욕에 찌든 사람답게 아주 콧대를 하늘로 치켜 세우시더니 그래? 아유 사돈 칠순이라니 내가 일부러라도 가야 하는데 그런 부탁쯤은 들어드려야지. 언제라고?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뛰면서 신나게 돌아왔습니다. 올케에게 카톡을 넣으니 토요일은 배추밭 배추를 다 뽑아서 절여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2,000포기를 절여야 한답니다. 사람은 한 10명을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5명은 빼라고 했어요. 3명 인건비는 지금 넣어드릴 테니
5명은 쉬시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토요일은 어머니하고 우리 친정에 가기로 했다고 당신도 무조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더니 이유를 알자고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 칠순을 한 달 앞으로 당기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칠순 날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는 선약이 있어서 토요일 날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칠순 날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자기가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데 답할 말이 없더군요. 말인즉슨 맞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이해도 되어 알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토요일이 왔고 시어머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으시고 제 차에 오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차를 세우게 하시고 아주 우아하게 테이크아웃 커피도 손에 들고 온갖 기분 내시며 차에 오르시는 거예요. 예, 이것도 나름 운치 있고 좋다. 이 가을빛 타며 어우 소풍 가는 것 같구나. 속으로 저는 웃음을 깨물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고 어머님도 따라 내리시더니 기함을 하시더군요. 우리 눈앞에서 배추를 뽑는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냐고? 5명의 일하는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과 우리 친정 여자들과 남자들은 온통 난리판이었어요. 배추를 뽑는 팀, 배추를 자르는 팀, 소금물에 적셔 절이는 팀에서요. 친정 엄마는 우리를 반갑게 맞으시면서 사돈? 사돈이 그러셨담서요. 배추 절이기 체험 한번 하는 게 소원이시라고요? 우리 애가 어제 제게 카톡을 그렇게 보내서 저는 이게 사돈이 모레쯤에서 죽어버리실란가 했다니까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고 그러면 오래 못 사는 법인디. 아무튼지간에 배추 절이기 체험은 오늘 직살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저기 집에 가서 그 옷부터 벗어 던지고 오시면 돼요. 시어머님은 뒷걸음질 치시면서 차에 오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일 못하는 제가 괜히 끼어서 방해나 될 것 같으니 이만. 그때 저기 구석에서 아주머니 2분이 배추 담긴 통을 들어 올리시다가 2분이서 한꺼번에 넘어지시더군요. 아구매야 나 죽어. 2분 중에 한 분이 아주 허리를 제대로 다쳤나 보더라고요. 일은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디 이게 뭔 일이여 시방. 갑자기 일파는 급작스레 돌아가고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쪽으로 오시더니 지금 사람이 급해서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붙잡고 일시키게 생겼은 게 딸내미하고 사돈이라시고 했쥬. 그 남의 집 일도 아니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은 게 얼른 일에 달라붙으셔야겠슈. 배추통 옮기시던 다른 아주머니. 여기서 돌아가면 그건 인두껍을 쓴 사람이 아니지.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내달에 칠순잔치하는 우리 집에 부조한다 셈치고 지금 일에 들러붙으셔야겠슈. 지금 이거 오늘 다 못 절이면 우리는 내일 부도나유. 꼭 부도나는 짝 나는규. 설마 사돈네 부도나는 걸 보시려는 건 아니지요? 시어머니는 거의 죽을 상으로 집에 들어가셔서 고무줄 바지에 너덜너덜 털이 다 내보이는 쇠타 입고 만주벌판 개장수 모자를 쓰고 나오시더군요. 추운데 당신도 별 수 없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친정 식구 5명, 일 도와주시는 분들 5명, 아니 4명, 그리고 시어머님, 저까지 해서 11명이서 배추밭 배추 다 뽑고 절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녁 9시까지요. 시어머니는 5분마다 한 번씩 전라도 사투리로 오메 나 죽소잉. 오메 없나. 나 죽겠네잉.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따 사돈 엄살 어지간 허유이. 아니 일하는 시간보다 소리 지르는 시간이 더 많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여?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9시에 만조벌판 개장수 모자를 벗으시면서 그 자리 방바닥에서 엎드려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다소곳이 앉아 차분히 아뢰었습니다. 어머니 친정도 농꾼 집안이라 그런지 엄살을 피우셔도 일은 잘하시대요. 그게 몸에 밴 게 있어서일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배추 하나 못 뽑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나 피는 못 속이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어머니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시다 말고 허리를 접지르셨는지 아이고, 니 나죽네, 나죽어잉! 괴성을 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친정에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운전할 기운이 남아있어야지요. 남편에게 카톡으로 시어머니 배추 절이시는 모습을 찍어 보내는데 남편은 자는지 뭐하는지 확인도 안 하더군요. 새벽에야 답신이 왔는데 종일 자느라 지금 봤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더 잤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를 뒷자리에 태우고 서울로 오다가 휴게소에 들러 어머님과 국수를 사 먹었어요. 잔치국수요. 이제 당신 봄바닥을 다 들키셨으니 숨길 게 없으니 당신이 평소 좋아하시던 잔치국수를 잡숫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둘이 마주 앉아 잔치국수를 흡입하고 있는데 벽에 걸린 TV에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잤다는 사람이 월출산 일출봉 새벽 등산객을 찍은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 현이란 아가씨랑요. 미친 인간이 TV 카메라에 찍히는데도 좋아서 두 년놈이 V자를 그리고 내 원참 한심해서 그 장면을 같이 본 시어머니. 아가, 걱정을 붙들어 매라잉. 저놈의 자식 내가 오늘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개패듯이 패불어 부릴 테니까 걱정을 하덜 말어. 이놈의 자식 넌 오늘 나한테 죽었어야. 여러분, 저 아무래도 든든한 동지를 만든 것 같죠? 그나저나 이 인간을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